그러니까 옛날 방식은 뭐냐면 아메바냐? 단세포냐? 요즘 애들은 이렇게 말을 한대요. 뇌에 주름이 없냐? 이거 엄청난 모욕이에요. 뇌과학자 입장에서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18주 태아까지는 뇌에 주름이 없어요. 근데 20주 태아부터는 주름이 생기거든요. 또는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 파충류의 뇌까지는 매끈매끈해요. 주름이 없어요. 포유류 정도 와야 주름이 생깁니다. 뇌에 주름이 없는 존재들은요, 뭐 어류나 개구리나 파충류까지는 기본적으로 뇌는 있지만 유전자가 프로그래밍한 게 되게 강력해가지고 뇌가 대부분의 지식을 다 가진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알에서 태어나면 나오자마자 내 몸집을 키우기만 하면 되고 프로그래밍 된 대로 생활을 해서 살아남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뇌에 주름이 있는 애들은 좀 복잡해요. 딱 태어나자마자 내 주변에 어떤 존재가 있는가를 보고 그 존재로부터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새끼도 배워야 될 게 많지만 부모도 케어를 해주고 먹이를 물어다 주고 가르쳐줘야 되고 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알에서 태어나자마자 거의 모든 걸 알고 있는 뇌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지 않은 뇌예요. 장점은 많아요. 바로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전 가끔 부러워하면서 보는 이 역사 속 인물 중에는 신라의 박혁거세 대왕도 있습니다. 알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마 뇌에 주름은 없었을지라도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공부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공부를 해야 되고 자식을 길러야 되고 이렇게 엄청난 그 내 살을 깎아먹는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자식을 키워야 되는 뇌를 가지고 있는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의 경우에는 대체 왜 이렇게 진화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연한 뇌를 갖고 있다는 건데 미리 다 정보가 있지 않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뇌라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를 다 정복했던 최고의 포식자인 공룡은 멸종했지만 포유류는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화산이 폭발했을 수도 있고 소행성이 충돌했을 수도 있고 지구 전체에 세상이 다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기존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던 뇌에 주름이 없던 애들은 많은 경우 멸종을 했지만 유연하게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유연한 뇌를 가진 존재들은 더 유리해져서 살아남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저 알에서 태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승부하는, 양으로 승부하는 애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몇 안 되는 자식을 낳지만 유연하게 학습하고 굉장히 고생해서 새끼를 기르지만 그 새끼가 크게 되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돌고래와 같은, 침팬지와 같은, 인간과 같은 그런 포유류의 뇌가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는데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더 유리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는 예측 머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행동하면서 변화에 대응한다. 움직이면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주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경우에는 심지어 지금 인간과 비슷한 인공지능을 창조하기도 했고 로봇과 여러 기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우리보다 더 뛰어나지면 어떡하나 걱정하기도 하고 일부는 그게 사실이 되기도 했죠. 그렇지만 인간의 뇌가, 생물학적인 뇌가 기계와 가장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뭔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뭐냐 하면 인간은 늘 다른 인간과 다른 존재를 생각할 수 있지만 기계는, 알고리즘은, 로봇은 다른 존재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근본적으로 다른 뇌로부터 많이 배우고요. 늘 다른 뇌를 생각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는 내가 나 스스로를 인지하는 능력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인지하기 시작하다가 그 능력이 점점 더 진화하고 발전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이 없어도 나 스스로를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거죠.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요,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 중에 하나가 굉장히 먼 길을 가서 탐험을 하면서 가장 많이 찾아 나섰던 게 다른 인간이었대요. 나랑 다른 공간에서 다르게 생활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든 소통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수다를 떠는 거죠. 수다를 떨고 너는 뭘 먹니? 뭐 어떤 도구를 사용하니? 이게 너무 신기해서 3박 4일 정글을 헤치고 가서도 그 당시 지구 전체에 인류가 얼마 없던 시기조차 해도 다른 존재들, 다른 인간들과 이렇게 마주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을 즐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통을 즐기고 교류를 즐기고 돌아오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야, 내가 이런 새로운 걸 봤어. 야, 이런 게 있었대.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어떤 픽션, 실제로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뇌를 갖고 있다는 것이 특별하다라고 유발 하라리도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은 다른 인간을 봤을 때, 다른 인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어도 내 뇌 안에서 상상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금 이 강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요, 오, 정말 그랬어? 라고 흥미로워한다든지 끄덕끄덕 그랬을 법하네 라고 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의 뇌파의 패턴과 약 6, 7초 시간차를 두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뇌파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싱크가 된다는,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프린스턴 대학교의 유리 하송 교수가 밝혔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뇌와 뇌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각각의 뇌 안에 있는 패턴들이 비슷해지는 거죠. 이걸 우리는 뉴럴 커플링이라고 부르고요. 부모와 아이의 뇌가 닮아가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거울 뉴런 시스템도 작용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상대방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내 뇌 안에서 우리는 늘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도 실제로 선생님이 가르치고 그 자리에 없고 학생이 복습하는 순간에조차도 저렇게 서로 다른 뇌의 전체 패턴들을 뇌 스캐너에서 스캐닝을 해봤더니 인터서브젝트 코렐레이션이라고 하는 각각의 피험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치도를 봤더니 지금 보신 화면에서 노란색이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뇌의 일치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거든요.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어떠한 것을 상상하고 이야기로 들을 때,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똑같이 상상할 때 우리의 뇌가 비슷한 패턴으로 싱크가 되고 커플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우리 뇌 안에 다른 뇌를 우리는 늘 넣고 있고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쉽게 정리를 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은 결국 다른 뇌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 모두의 뇌는 서로 떨어져 있고 우리가 다른 존재일지라 할지라도 이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연결을 될 수 있다.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능력이 인간의 뛰어난 능력이죠. 그리고 이거야말로 빠르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고 서로 연결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뇌와 뇌의 연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좀 진화의 과정에 있어서 길게 해오긴 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외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움직여가며 대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뇌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늘 하던 것만 하고 늘 하던 곳에서 똑같이 행동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세상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뇌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대학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알고 있던 직장들 중에 많은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는 세상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뇌입니다. 그 뇌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움직여서 탈출구를 찾고 스스로 움직여서 새로운 학습을 하면서 돌파구를 찾아내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뇌가 진화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5억 년 뇌 진화의 역사가 너무 길다고 한다면 우리가 빠르게 볼까요? 뇌가 빠르게 진화했어요. 단세포에서부터 아메바가 됐고 아까 봤던 것 같은 예쁜 꼬마 선충, 캄브리아기의 최초의 원시적인 뇌, 삼엽충 이런 뇌들도 있었죠. 근데 더 빠르게 진화를 했어요. 물고기 어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양서류, 파충류, 인간이라는 존재로까지 진화를 했죠. 자, 이 진화의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뇌가 점점 커졌습니다. 한 2만 년 전, 그러니까 수만 년 전 동굴 속에 살고 있던 원시 인류의 뇌랑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와 이 정말 놀라운 기술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뇌가 얼마나 변화했을까, 얼마나 더 진화했을까를 보게 되면 거의 진화하지 않았다라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 구석기 시대 동굴에서 땅 파먹고 살던 원시 인류의 뇌랑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뇌가 생물학적인 하드웨어만 놓고 보면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예요. 옆에 있는 애가 나보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나? 저놈이 나보다 큰 고깃덩이를 씹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었던,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 밥그릇을 챙기는 이 뇌가 지금의 우리 인간의 뇌랑도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기술 발전, 눈부신 기술 발전과 문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룩했을까요? 여기서의 답도 바로 뇌와 뇌의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뇌와 뇌의 연결을 이 2만 년 동안 하드웨어가, 생물학적인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인간의 뇌를 살펴보게 되면요, 뇌와 뇌의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냐? 언어의 발견, 활자의 발견을 통해서 시대를 넘어서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게 됐고요. 이동수단의 발전을 통해서 자동차와 기차와 비행기, 배, 선박을 통해서 더 먼 곳에까지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엄청난 연결의 혁신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는 세상의 가장 큰 변화는 이 연결의 혁신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예를 들까요? 아까 연결의 혁신이 지금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살펴보면요, 뇌와 뇌가 잘 연결됐을 때 사회 발전의 속도가 훨씬 빠르고 풍요로웠어요. 그러다가 중세시대처럼 일부 성직자가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거나 일부 이 독재자들이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던 사회에서는 빠르게 혁신이 죽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덜 풍요로워졌죠.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도 어떤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인류 발전과 풍요도가 달려졌고요. 심지어 기업 안에서도 얼마만큼 연결이 잘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혁신적인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기술의 세상이 변하는 엄청난 연결의 혁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 인류가 보지 못했던 첫 번째 연결의 혁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PC라고 하는 퍼스널 컴퓨터,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가 가정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국가기관과 연구소만이 가지고 있던 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각 가정에 들어오게 됐고요. 처음에는 모뎀, 나중에 랜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없었던 온라인이라고 하는 세상이 새로 열리게 된 거죠. 이때 생겨난 엄청난 기업들이 다 마이크로소프트, IBM, 애플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 큰 IT 기업들이 다 이때 첫 번째 연결 혁신 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죠. 대체 인터넷이 뭐야? 거기서 뭘 할 수 있는데 온라인이 뭐야?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 지금은 우리가 일상처럼 사용하고 있는 엄청난 연결의 혁신이 이때 처음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연결의 혁신은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라는 천재가 바로 스마트폰을, 아이폰을 만들어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그게 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는데, 우리 다 저기 폴더폰도 있고, 우리 다 사진기도 있고, 다 있는데, 집에 가면 컴퓨터도 있는데 왜 그게 필요하지라고 했지만,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과 앱스토어가 합쳐지면서 모바일 인터넷의 세상이 열렸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스마트폰이 가져온 이 변화는 이 기기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기를 우리가 언제든 들고 다닐 수 있고 어디서나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내가 사용자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이 앱을 프로그래밍해서 올리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인터넷의 세상이 열린 겁니다. 이 두 번의 연결의 혁신이 지금 뇌와 뇌를 정말 빠르게 상상도 할 수 없이 연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세상이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한 1년 전부터 경험하고 있는, 계속 듣고 있는 메타버스의 세상이 바로 세 번째 연결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볼 때 대체 메타버스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넥스트 레벨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메타버스가 뭐냐?
가장 쉽게 두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 그리고 공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이 메타버스다. 대체 뭐냐고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손가락도 쥐어날 때가 있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결리면서 요 조그만 창 하나로 하루 종일 소통을 하고 영상을 보고 채팅을 하고 물건을 주문한다고요? 우리 몸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요 스마트폰 창문 하나를 그냥 내 눈에 붙여버려서 선글라스를 쓰건 안경을 쓰건 헤드셋을 쓰건 내 눈이 보는 것을 알고리즘이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내 눈에 보이는 정보까지도 입력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경험이 완전히 바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입력을 할 수는 없으니까 키보드를 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입력을 하냐? 내 몸을 사용해서 입력하는 그러한 미래가 바로 메타버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어떤 미디어에서 보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뭐 많은 신문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게임 속 세상, 가상현실 이게 메타버스의 전부가 아니에요. 메타버스는 결국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다음 단계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거고요. 여러 테크놀로지 기술 리포트에서 보면 가트너 같은 데는 이 메타버스가 현실이 되려면 8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3년에서 5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바타와 가상현실 게임 속 세상 이것도 메타버스의 일부는 맞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주 일부고 진짜 메타버스는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닐 때 모바일 인터넷 세상이 열린 것처럼 모두가 안경 하나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렌즈가 나오거나 헤드셋을 쓰면서 내 일상 속에 내가 움직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몸을 이용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이 오게 되는 그 순간이 진짜 메타버스가 열리는 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세상이 또 한 번 엄청나게 바뀌었다라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비전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지금 이 시가총액 10위 기업 중에 8군데가 메타버스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뭐 구글,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메타로 이름 바뀌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 모든 기업들이 다 이러한 미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